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어느덧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실전에 정말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것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또 강사로서 또 먼저 이 길을 걸은 선배로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선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재해는 항상 해마다 반복해서 계속 나왔었고요. 올해 역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재해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문제는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선언 문제가 한 2년 전에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선언 문제가 또 다시 출제가 될 확률이 조금은 있어서 선언 군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선언이 행방불명 되거나 예전에 행방불명 돼서 사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참 잘 푸시는데 그렇지 않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그런 임금이 평균 임금이 아닌 또 통상 임금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을 좀 토대로 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되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시험 전까지는 이 부분을 마스터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이페스 수산의 근로자 홍길동이 작업 중 부상을 입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질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만약에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논할까요? 논하지 말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그냥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름 뭐 시간이 남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전 시험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실 시간이 남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가 혹시 뭐 오류가 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재검토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시고요. 굳이 질문하지 않은 그런 내용까지 질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점 내지는 뭐 10점 이렇게 짧게 점수를 배점을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넣어라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사안에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맨 앞에 서술해서 그렇게 넣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장황하게 길게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요즘 시험 패턴 자체가 뭐 1번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번이 뭐 20점 100점이면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논하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는 소본에서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간단하게 5점 그리고 계산 문제에 뭐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그런 보상금액을 산정하시오라는 부분들을 뭐 10점 이런 식으로 소분해서 다 각각의 그런 문제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가미해서 포인트로 넣어주실 필요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장황하게 계산 문제가 거의 동일한 그런 양으로 분량으로 해서 넣으시면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질문한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적을 것이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첨가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한 지문 다시 보시게 되면요. 1-1번은 근로자 재해보장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해서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에서 추가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기술을 하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근제라든지 선언근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상이 아닌 비업무상도 마치 업무상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그러한 특별약관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비업무상 재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추가적으로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약술로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답안을 보시게 되면 그중 4번과 7번, 그래서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에 손해와 그리고 7번 치아에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선언근지에서는 예외적으로 이 부분을 보상하고 있다는 부분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언법에서는 선언법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업무상 재해와 그리고 승무증 직무의 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재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 비업무상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건 선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보상 부분들이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상이 된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그 부분을 지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승무증 직무의 재해 해서 1,300일을 지급을 할 것을 1,000일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게 조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계산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상을 보시게 되면요. 이페스 수산이 지금 가입을 한 보험이 근로자 재해보장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특약을 잘 보시게 되면 재해보상 책임 특별약관이 있어요. 우리가 큰 카테고리로 보험자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근로자 재해 보장 보험입니다. 그런데 특별약관으로 근로자 재해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상을 해라. 지금 문제가 선언 근로자이기 때문에 선언법에 입각해서 보장을 하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을 때 요양보상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일하지 못한 부분들, 우리가 다른 이제 산재라든지 근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휴업보상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지금은 상병보상, 선언근재에서는 상병보상, 그리고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보상, 그리고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 장례도 치르겠죠? 장제비.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지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근로자 재해 보상 특별약관에 입각을 해서 이 특약으로 지금 보상을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사용자에게 민법상의 책임이 존재를 한다면 그 민법상의 책임을 담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 사용자의 민법상 책임을 이제 담보를 해주는 거고, 만약 사용자가 민법상의 책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상할 책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때에는 우리가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이렇게 구분해서 손해의 3분설로 계산을 해주고 하나의 사고로 근로자 재해보상 특약으로도 다 보상을 하고 민법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100% 또 보상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보상을 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으로 보상을 할 때에는 근로자 재해보상 특약에서 보상한 부분들은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목별로 공제를 해주는데 적극적 손해손 치료비는 요양보상과 동일한 금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급여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지급되는 그러한 치료비라든지 보조급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 재해보상 특약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여기서 보상이 되겠죠. 그리고 소극적 손해는 우리가 휴업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장애나 사망으로 인한 상실 수익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각각 휴업보상은 상병보상에 대한 부분들로 동일한 금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시고, 상실수익은 장애보상이라든지 유족보상에 대한
금원으로 이렇게 공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위자료에 관한 부분들은 근로자 재해보상특약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자체에 대한 손해를 그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합계를 낸 금액이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셔서 계산 문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여러분 좀 반복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사실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보시게 되면 보험에는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금을 보시게 되면 승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부분들은 선언건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치료비 나와 있고 그리고 도시일용임금은 보통인부의 10만 원인데 친절하게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지금 이렇게 문제에 실제 기출에 이렇게 20일 적용해라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20일을 적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문에 20일 적용하라는 부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무직인 경우에는 22일을 적용한다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노동력 상실률 나와 있고요. 장애급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로자 재해의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부분들만 조정을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조정이나 가중된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하는 방법만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의무보험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부상과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혼선을 겪으셔서 같이 겹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은 약수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손해액을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로자가 입은 재해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죠? 자, 요양보상입니다. 요양보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급여치료비만 지급이 된다라는 거. 그럼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상병보상. 우리가 상병보상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4개월까지는 100% 그리고 4개월이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통상임금의 70%만 보상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병원 입원한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 다 지급을 하면 되겠죠. 통상임금 300만 원에 4개월 그리고 100% 보상을 하게 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장애보상이요. 장애보상은 우리가 5급과 7급이 있어요. 5급과 7급이 있을 때 5급과 7급이 있을 때 8급 이상의 장애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위에서 2개 등급을 이제 상향을 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확실히 하고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8급 이상이기 때문에 2등급 올려주고 그러면 5급이 3급이 되는 거죠. 5급이 3급으로 되는 거고 3급의 일수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만 원에 이때는 평균임금이에요. 승선 평균임금의 1,155일 3급의 일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 3,860만 원이 되고요. 1억 3,860만 원. 자, 그래서 근로자 재해보상 특별약관으로 지급하는 총 금액은 1억 6,560만 원. 1억 6,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재해보상은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더라도 가실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균이랑 그런 보상 방법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민법상의 그런 손해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적극적 손해. 치료비가 되겠죠. 그런데 치료비 중에 급여 치료비와 비급여 치료비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 치료비는 100% 재해보상에서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1,500만 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네요. 20%. 우리가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는 민법상의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적용을 해 주시고,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한 급여 부분을 계산했더니 과실 적용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각각 구분해서 산정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손익상계를 하면 1,200만 원의 재해보상 특약으로 1,500만 원을 요양보상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어서 0이에요. 자,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비급여 치료비가 500만 원이고요. 역시 과실을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400만 원이 되네요. 손익상계 할 부분이 없어요. 재해보상 특약에서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0만 원 그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 손해.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휴업손해는 30일을 적용하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직자에 대한 부분들을 30일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문에 보시면 우리가 평균임금이 1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월 평균임금 360만 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30일 월수라면 일 평균임금 12만 원이구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12만 원에 대한 곱하기 30일을 해서 360만 원. 우리가 월수가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고 심지어 2월의 경우에 28일, 29일 제 각각의 연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계산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을 30일 적용하라는 부분들이 뭐고요. 무직자의 경우 일용임금이 20일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배상책임의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25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들 계산을 하시게 되면 그리고 입원 기간이 호프개수로 사지요. 그리고 이때는 노동능력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100% 호프개수 4 그리고 과실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면 1,152만 원이 나요. 1,152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역시 손익상계를 해주시는데요. 휴업손해와 동일한 그런 금원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경보상이에요. 병원 입원해 있는 이 기간에 지급받았던 이 금원이고요. 자, 그러면 손익상계를 해주시면 1,152만 원에 손익상계 1,200만 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음수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보상할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제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이 되겠죠.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치료 종결 이후부터 정년까지 한번 계산해 주시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인 65세까지 한 번 더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 종결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12만 원 곱하기 30일 그리고 이때는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노동력 상실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동력 상실률은 입원 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 25%가 있었고요. 하나는 40%의 척추체 장애가 있는데 사고 기여도가 50%. 그럼 결국 바꿔 얘기하면 50%는 이 사람의 그런 체질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의 노동 능력과 그리고 40%의 50%만 지급을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40의 50%면 2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노동력 상실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25%, 1-25에 그리고 20%. 이 20%가 결국 40%에 대한 50%를 계산을 해서 나온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75%, 20%니까 합산을 하시게 되면 결국 이 부분은 15%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40%가 전체 입원 사고로 이자가 입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 계산을 해주시고요. 그 기간은 호프 개수가 100이에요. 그리고 과실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럼 전체 금액이 1억 1,520만 원이 나와요. 1억 1,520만 원. 그리고 가동연한 이게 잘못된 정년까지로 고칠게요. 정년까지. 치료 종결부터 정년까지예요. 그리고 정년 이후부터 가동 연한 종료까지 이제 계산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죠. 이때는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일용임금, 보통 이제 건설인부의 보통임부, 그 임금에 22일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20일 적용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22일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10만 원에 22일 그리고 40% 호프 개수는 40 1-20%가 되겠습니다. 전부 계산하면 2,816만 원이 나와요. 2,816만 원. 자,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산해서 손익상계를 이제 해주시면 되죠. 합산을 했더니 1억 4,336만 원이 나오네요. 그리고 손익상계를 해줘야 되겠죠. 이 1억 4,336만 원과 이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과 동일한 금원이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장애보상이 돼요. 장애보상으로 1억 3,860만 원을 지급했어요. 1억 3,860만 원을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공제를 해주시면 차액이 남죠. 차액이 476만 원입니다. 476만 원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계약관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금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원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럼 결국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의 이 소극적 손해에서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금액은 476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하나 있죠. 바로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입니다.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 위자료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 1억에 대한 금원이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금원 우리가 1억이라든지 뭐 지문에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금원들이 사망과 또는 사망하지 않았어도 노동 능력이 100% 상실된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금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죽거나 노동 능력이 100% 상실이 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실제로 입은 노동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실수로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금원에 이 사람이 노동능력이 상실된 부분은 40%가 되는 거죠.
40%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실까지 있죠. 근데 가실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실의 10분의 6만 적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0분의 6에 곱하기 이자의 가실이 20%였어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위자료로 이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3,520만 원이 돼요. 이렇게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위자료는 공제할 대상이 없지요. 근로자 재해보상 특약으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에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위자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상실수익에서 지금 초과된 476만 원 그리고 우리가 요양보상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만 추가로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 금액을 모두 합산했더니 4,396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우리가 재해보상 특약으로는 1억 6,560만 원을 보상을 했고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으로 4,396만 원이 자 이제 한도가 얼마죠? 1억이에요. 결국 한도는 1억이기 때문에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서 결국 4,396만 원 전액을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풀다가 마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항목별로 공제하고 그리고 이러한 금원들을 계산을 하실 때 특히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1억에 대한 부분들이 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라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놓치시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좀 공부를 하셔서 좀 이 문제만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이제 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홍길동은 이페스 상사의 근로자인데 이자가 통상적인 그런 경로로 출근을 하던 중 운전미숙인 그런 자전거 주인이 갑의 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홍길동 역시도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자의 가실이 잡혀져 있는 결국에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을 했다라고 친절히 나와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가 지급되어 있는지도 지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근로자 재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보험가입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A보험사는 이 자전거 운전자의 갑이 가입을 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이에요.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 사고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B보험사는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에서 이자가 지금 이 회사가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만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로자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굳이 산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문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빨리빨리 되셔야 돼요. 그런데 앞서서 1번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은 사용자의 민법상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이 B보험사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에서는 보상하는 손해가 없겠구나. 왜? 피보험자인 회사의 민법상의 그런 가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제조건 한번 보시게 되면요.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죠.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 치료비는 900만 원, 반응제거비가 100만 원. 반응제거비는 우리가 재해보상에서, 그러니까 산재와 같은 이런 재해보상에서 보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양급여를 보시게 되면 이 반응제거비 100만 원에 제한 900만 원만 지급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아래의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손해액을 산정하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 2번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국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런 법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2-3번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에게 구상할 그러한 금액을 산정하라는 부분인 거고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에게 구상할 금액이라는 것은 그럼 결국엔 B보험사가 아닌 A보험사가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할게요. 홍길동의 손해액. 자, 적극적 손해. 피해자도 30% 과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30%의 그런 과실을 적용한 모든 손해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치료비. $900만 원이었죠.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결국 70%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30만 원. 그리고 흉을 제거하는 성형수리 단인 제거비가 100만 원. 과실을 적용을 하면 7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액은 전체 과실을 적용했더니 7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휴업 보상과 그리고 상실수익,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휴업손해라는 그런 부분들을 쓰지 않으시고 사고부터 치료 종결까지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자의 임금이 300만 원이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00% 적용. 그리고 한 달 호프개수 1, 과실 1-30 적용해 주시면 결국 210만 원이 되겠죠. 37에 21. 그래서 2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이 되겠죠. 근데 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4%가 나와 있어요. 연구장애 24%고요. 만약에 연구장애인지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 연구장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시장애라면 한시장애 몇 년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코멘트가 없다면 연구장애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노동능력 24% 그리고 호프개수 그 기간이 90이에요. 과실 계산을 해주시면 4,536만 원이 나옵니다. 4,536만 원. 그리고 정년. 이제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까지죠.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때는 이제 도시 일용임금에 22일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하게 20일 언급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22일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24%. 호프개수는 40. 과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시면요. 금액은 1,478만 4천원. 1,478만 4천원이 됩니다. 점이에요. 콤마. 1,478만 4천원이 되고요. 합산했더니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은
14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하실 때 보면 이 콤마 잘못 찍으셔가지고 계산 문제 나중에 다 계산하시고 합산금액 틀리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이거 잘 찍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 전체 합계 금액은 6,224만 4천 원이 되고요. 이제 위자료 남았죠? 자, 위자료. 말씀드렸어요. 이 1억은 노동능력 100% 상실이라든지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해준 금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노동능력 상실료를 적용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 곱하기 이자의 노동능력 24% 상실된 부분 넣어주시고요. 가실 1-10분의 6에 곱하기 가실이 30%니까 전체 계산하면 1,968만 원이 나와요. 1,968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한 전체 금액은, 합계 금액은 8,892만 4천 원이 나와요. 8,892만 4천 원. 그러면 이 8,892만 4천 원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되는 금원이죠? 원래 손해배상은 갑이 하는 거고 결국에 갑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결국 보험자가 이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관련된 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산재를 왜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죠?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또 이익이 생기는 거고 가실 적용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산재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먼저 받고 거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험자의 보상 책임 볼게요. 일상생활배상 책임에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피해자인 홍길동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상을 받고 결국 일배책으로도 보상을 이중으로 받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서 항목별로 우선 공제된 차액만 일배책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상계를 먼저 해줘야죠. 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손해액인 적극적 손해에서 지금 피해자의 원래 손해액이 치료비 그리고 반은 제거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문에 여기에다 그냥 바로 넣어서 공제를 하셔도 무방을 하는데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이 이제 구상할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 어차피 적용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의 가실 적용한 이런 손해액이 나와 주어야 돼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만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익상계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치료비가 얼마 나왔죠? 치료비가 지금 금액이 630만 원을 민법상에 대한 손해액은 630만 원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실 적용하자 900만 원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900만 원을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0이에요. 그리고 반은 제거비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가실 적용했더니 70만 원이었고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 비금융 항목인 그 성형수술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반은 제거비를 제로하고 70만 원에 대한 부분 더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결국 70만 원에 대한 초과 손해가 나오는 거고요. 휴업 손해는 민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적용을 했더니 2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 손해로 지금 보상을 한 부분들이 2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로.
그리고 상실수익은 가실 적용한 상실수익은 6천 이 금액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지금 보상받은 부분이 4,950만 원이 장애급여로 지급이 되었대요. 그러면 초과된 손해가 있죠. 1,064만 4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구적 손해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결국 상실수익에 대한 초과분인 1,064만 4천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위자료. 위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공제할 대상 자체가 없죠. 그래서 1,968만 원 그대로 1,968만 원 그대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한 금액은 피해자가 이제 초과해서, 그러니까 결국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보상을 받고 그 사용자 배상 책임격인 일배체, 사용자 배상 책임하고는 다른 금액이지만 어쨌든 민법상에 대한 손해액을 초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자 3,102만 4천 원이 되겠네요. 3,102만 4천 원이 초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금원인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보험자가 이제 보상한 금액은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에 대한 초과적인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는 3,102만 4천 원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누가 가입한? 이제 갑이 가입한 A보험사 3,102만 4천 원. 일배책 한도가 1억이죠. 그래서 결국 이 금액을 다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B보험사는 면책이죠. 왜? 사용자인 피보험자의 민법상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면책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코멘트를 달아주셔야 돼요. A보험사는 보상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B보험사는 지급하지 않는다.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자의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코멘트를 반드시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리가 지문에 나와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보상과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에 대한 부분은 다 보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초과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누가 가입한 가해자인 갑이 가입한 보험에서 이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2번 문제 볼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기술을 하시오. 5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A4 용지에 이렇게 답안을 달아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글씨를 조금, 글자를 좀 크게 쓰시거나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지 한 그 절반 가까이 나오게 되거든요.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 정도에 나오고요. 그 정도 분량이면 5점이면 그 정도 내용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제3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구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배책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향후에 올해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에게 구상할 금액을 산정하시오. 결국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보험금을 산출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이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금원을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이익이 발생을 한 거죠.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이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저 금액을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결국에는 저 금액에서 보상하는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결국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할 금액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큰 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이자의 손해액이 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액은 이 금액인 거고요. 그리고 산재에서 보상한 금액들이 있죠. 산재에서 보상한 금액을 그대로 구상금액으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산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피해자의 가시를 적용을 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법상의 책임을 담보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경우에는 민법상의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시를 다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 공단에서 가실 적용하지 않는 그런 공단의 계산 방법으로 인하여 일배차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시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 보상한 금액은 산재에서는 6,060만 원을 보상을 했는데 피해자의 원래 손해액은 8,892만 4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받은 금액은 9,162만 4천 원이 나왔어요. 결국에 피해자가 이익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산재에서 가시를 적용하지 않고 보상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발생하는 그런 차익인 거죠. 자, 그래서 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피해자가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지급했어야 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를 한다, 구상을 한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치료비 부분에서 630만 원, 나머지 27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근로복지공단이 가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거는 이익이라는 표현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 구제 차원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발생한 그런 차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30만 원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휴업손이 210만 원 그리고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6천만 원이 넘는데 공단에서는 4,950만 원을 보상을 했죠. 결국에 차익은 일배책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에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4,95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5,79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5,790만 원을 공단에서 구상한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단의 구상 금액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요. 이 금액에서 보상한 이 금액을 그대로 빼주시면 5,79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다중이용 업소에 관련된 그런 법률상 책임이 이제 가실에서 무가실로 올해 이제 바뀌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법률상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 논하라고 문제에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개정이 된 그러한 내용들을 좀 포인트로 넣어서 가실에서 무가실로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좀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좀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요. 3-1번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약수를 좀 참고하셔서 답안을 좀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설마 한도를 기억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의무보험에 대한 그런 급수보험은 보상한도가 각각에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1급과 14급에 대한 부분으로 반드시 암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친절하게 안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무보험 한도 이렇게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페스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 사고로 결국 식당의 손님 홍길동이 치료 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상을 보시게 되면 의무보험인 다중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두 군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결국에 초과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영배치에서 지급을 하는데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두 군데이고 그런데 한도가 1억 동일하지만
A보험사는 자기 분담금 100만 원이 있다라는 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동일하게 보상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으로 보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보험회사가 두 군데가 있고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공제가 돼서 결국에는 2분의 1씩 보상을 하는 그런 과정이 동일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생략을 하시고 단만 그냥 딱 기재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채점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독립책임의 불회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산출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얻어 걸린 거지 이런 부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계산 문제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친절하게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 무과실로 지금 산정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으로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질문을 보시게 되면 각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험사별로 좀 나눠주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답안을 채점자가 유도한 대로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A보험사가 보상할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A보험사 정리가 되면 B보험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험이 두 개죠. 의무보험인 다중이 화재 배상책임보험, 보험이 있습니다. 자, 다중이 화재 배상책임보험으로 먼저 우리가 급수보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니까 부상, 만약에 장애를 입었다면 후유장애 이렇게 구분지어서 계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지문에서는 치료받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부상과 그리고 사망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치료 중에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각각 이제 부상도 급수를 적용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1급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줘야 되냐. 굳이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1급 한도인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료받다가 사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증이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굳이 출제자 거기에 대한 급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깊게 생각하셔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리 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그냥 1급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결국 부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원들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치료 관계비는 물론 휴업손해까지. 그래서 치료비 금액을 보시면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휴업손해 지급한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1,600만 원이 이자가 부상으로 입은 손해인데 부상 한도는 1급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 한도 3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이 보험자의 부상 보험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망에 해당되는 그 금원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장례비 500만 원 그리고 상실수익 1억 8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8천만 원 이 금액을 전부 합산을 했더니 2억 6,500만 원이 나와요. 2억 6,500만 원. 자, 우리가 다중이 화재 배상책임보험의 사망의 한도액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도는 1억 5천만 원.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의무보험으로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그 금액은 1,600만 원 부상 치료비와 부상 관련된 금액과 그리고 1억 5천만 원 사망에 관련된 금액이기 때문에 1억 6,600만 원이 돼요. 1억 6,600만 원. 이게 바로 다중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는 전체 보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하나가 남아 있고 B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일한 사고를 담보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을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A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과 그리고 우리가 B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있죠. 자, 그런데 A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은 한도가 1억인데 자기부담금이 1,000만 원이 있고 B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이 없이 그냥 한도만 1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무보험에서 이 금액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임의보험에서는 이 금액을 제외한 초과된 손해만을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 손해액이 2억 8,100만 원이 나와요. 어떻게 2억 8,100만 원이 나오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을 합산을 했더니 2억 8,100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의무보험으로 1억 6,600만 원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초과된 손해는 결국 1억 1,500만 원이 되네요. 1억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보험회사가 한도가 1억이니까 1억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각각 1억씩 하고 동일한 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을 2분의 1로 하고 심지어 거기에 자기부담금 그 이후에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보험회사가 두 개가 있는 그런 부분들임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보험을 왜 동일한 보험을 두 개씩 들겠어요. 결국에는 보험에 대한 부분들 보상을 철저히 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상기를 하시고요. 독립책임의 비례분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마치 나만 독립적으로 보험회사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해당 보험사는 이 해당 보험사 본인의 보험사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A보험사의 영배책은 전체 손해액이 1억 1,50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죠. 한도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결국 A보험사의 영배책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이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안 되고요. B보험사도 마찬가지고 1억 1,500만 원의 손해액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1억까지 보상할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보험사도 1억, B보험사도 1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 자, 손해액은 1억 1,500만 원. 그런데 A보험사와 B보험사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분모로 밑에 깔아주시고 분자는 해당 사항이 있는 보험회사에 한도를 해주면 되는 거죠. 1억. 결국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억 1,500만 원의 전체 손해액에서 A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한도 1억 그리고 B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한도 1억 이게 분모로 오고 분자는 해당 보험사인 B보험사가 보상할 수 있는 한도 1억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독립책임의 분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먼저 공제 자기금액에 대한 부분 다 공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분담하는 거예요. 그냥 2분의 1씩 분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A보험사는 5,750 그리고 B보험사도 5,75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담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무보험인 다중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1억 6,600만 원, 그리고 A보험사, B보험사인 영배측에서 각각 5,750만 원을 보상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독립책임 비례분담을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의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하고 초과된 손해는 이렇게 이 금액에서 공제를 한 다음에 초과된 손해를 지급하느냐, 이 부분을 보려고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신 겁니다. 자, 약수를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4번은 우리가 맹연배상책임보험이 올해 새로 생긴 의무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해외 사례이긴 하지만 5주 된 아기가 개한테 물렸죠. 그 개 종류가 우리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맹견인 아메리칸 스탠퍼드 셔틀이에요. 이 개한테 물려서 그 아기가 사망을 했다는 부분들이 엊그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맹견 배상책임보험이 올해 생긴 의무보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도와 그 맹견의 종류를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수형태 근로자는 기존에 약수를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이 특수형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장 부분이 좀 흐지부지 그런 여태까지 그런 사례로 계속 적용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7월에 법이 또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거의 의무보험 강제로 우리가 당연가입인 것처럼 이 부분도 역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시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보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양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만약에 계산 문제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로 계산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일반 근로자 계산하는 그런 보상하는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 나오셔도 여러분들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대한 부분들은 약수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7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을 적용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계산 문제 3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계속 숙달되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그렇게 실전 문제 정말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만나셔도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푸시다 보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여태 그런 스타일로 문제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나오게 된다면 10점짜리 약술 문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약술이 보통 한 10점, 그리고 4문제. 여러분들께서는 약술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최대로 여러분들이 약술 문제에 쓰실 수 있는 최대치의 시간은 10점당 6분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한 5분 안에 다 약술 문제는 끝내주셔야 돼요. 10분 한 문제당. 그래서 4문제 그럼 결국 4, 5, 20, 한 20분 내지 정말 길게 쓰셔야지 한 3, 4분이 되겠죠. 한 4분 정도. 이거 이상으로 초과되는 시간들을 할애를 하시게 되면 계산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약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번 문제부터 계산 문제가 보통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계산 문제도 반드시 다 계산 문제만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부 약술도 포함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말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오리지널 계산 문제 점수로 하면 한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나머지 60점으로 이렇게 봤을 때 계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를 하실 때 얘는 이제 문제당 한 5분, 정말 최대로 약수는 6분인 거고 계산 문제를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한 한 2분 정도 보통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점 중에 실제 계산 문제는 한 4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40점 곱하기 한 12분 정도 하시게 되면 사일은 48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도 한 20점 정도가 이것도 소약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최대한 시간을 좀 짧게 할애를 하셔서 결국 계산 문제는 한 12분 그리고 약술은 10분당 5분에서 최대 6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분배해서 계산해서 적용을 하셔서 시험 문제를 푸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몰라서 못 푸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90분 동안에 내가 100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지으려면 결국은 시간 관리도 잘하는 부분들이 그 당락에 크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약습 문제는 정말 최대로 6분인 거고 5분을 넘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해 주셔야 되고요. 계산 문제에서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 여유 있게 생각도 하시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면서 남은 기간 동안 훈련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실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가 정말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당락이 정말 어떻게 좌우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 중간에 절대 나오시지 말라는 거. 마지막 4교시까지 반드시 마무리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은 여러분들이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좋은 결과 기다릴 테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